10억 년 전 미래로 여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행성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수천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적 서사시를 향해 출발합니다. 익숙한 별자리 너머 우주의 무한대 너머에 희미하게 보이는 푸른 빛과 에메랄드 빛의 점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같은 모습일까요? 바다와 산, 울창한 숲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을까요? 이 오디세이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생물권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지구의 미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지구가 적색 거성으로 변하는 동안의 태양열, 탄산염, 규산염, 지구화학 순환, 수분 손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상세한 모델을 기반으로 지구의 미래 거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탄소, 산소, 인, 황과 같은 지구 화학순환에 대한 태양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또한 연구진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산화 환원 교환뿐만 아니라 생물체의 신진대사를 포함하는 메탄 순환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지질학적 규모에서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조절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억 년 후 지구의 진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확률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지구 멘틀의 가스 방출 속도와 침식 가속도의 변화를 포함하여 모델에 대한 매개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연구팀은 6억 년 전 지구의 초기 조건을 설정한 다음 현재까지 지구의 진화를 포괄하는 모델을 약 40만에 실행했습니다. 수행된 모든 테스트 중 현대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한 것은 약 5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는 지구의 미래 진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약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나리오도 15억 년 이상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예측하진 못했죠. 이 가설은 태양이 광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명백히 불가능한 시나리오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구는 일련의 온난화 그리고 냉각기를 거쳤습니다. 극심한 온난화 시기와 마찬가지로 빙하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이동하고 바다가 닫히고 열릴 것입니다. 거대한 소행성의 낙하나 초화산의 폭발은 다시 한번 지구 생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겁니다. 지구의 역사에 대한 많은 세부사항은 완전히 알 수 없진 않더라도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연구와 자연 법칙을 통해 지구의 전 지구적 진화 시나리오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생물권의 장기적인 미래가 일종의 역사의 거울 이미지라는 가설을 지지하며 다양한 유형의 생물권이 출현한 역순으로 사라질 것이란 가설을 지지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서피크만의 해안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사하라 사막은 북쪽으로 더 확장되어 한때 비옥했던 모로코의 농지가 먼지가 가득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 부서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과 수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가 과거에도 수없이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점진적인 지구온난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비교적 짧은 지질학적 시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해 현재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는 때때로 역설적인 다른 영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적도에서 북대서양으로 따뜻한 물을 운반하는 강력한 해류인 걸프 해류는 적도와 고위도 사이에 큰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일부 기후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걸프 해류가 약해지거나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의 즉각적인 결과는 현재 걸프 해류에 의해 따뜻해진 영국 제도와 북유럽의 온대 기후를 훨씬 더 서늘한 기후로 변화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다른 해류, 예를 들어 인도양에서 아프리카의 뿔 넘어 남대서양으로 흐르는 해류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 남아프리카의 온화한 기후가 냉각되거나 아시아 일부 지역에 비옥한 강우량을 제공하는 몬순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해수면은 다음 세기 동안 0.5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과 같이 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의 범위가 줄어들고, 이는 이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북극곰의 보존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대가 극지방으로 급격히 이동하면 다른 종, 특히 계절 이동과 먹이 지역 변화에 특히 민감한 조류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지구온난화에 다른 어떤 영향이 밝혀지든 우린 멸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흔한 일이며, 따라서 지구적 규모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느린 변화와 빠른 변화 사이에는 보통 수세기 또는 수천 년이 걸리는 지질학적 과정이 있으며, 기후, 해수면, 생태계의 변화는 여러 세대 동안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입니다. 기후, 해수면 또는 생태계의 존재 자체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 과정의 가속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세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천 년이 걸리는 일이 수십 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기후 상승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5,600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구온난화를 발견해 봅시다. 이 시기는 포유류의 진화와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멸종, 식물상 변화, 동물군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에오세 기간 동안 지구는 약간 달랐습니다. 파나마 지역은 아직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해양순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남극이 오늘날처럼 열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는 드레이크 항로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극 대륙은 당시 남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륙 덩어리의 배열은 높은 이산화탄소 수준과 결합하여 지구에 만년설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기온이 10도에서 25도에 이르는 남극에서 야자수가 자랐습니다. 멸종된 알로그나토스쿠스 속 악어 화석도 북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수 온도가 거의 36도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북극해 주변 뉴시베리아 섬, 캐나다 맥켄지 델타에 5,500만에서 5천만 년 전 맹그로브 숲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생대 에오세 전환기의 열적 최고점은 약
600만 년의 점진적 온난화 기간 동안 약 2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열적 최고점에 대한 연구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잘 기록된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을 훨씬 초과하는 값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 농도인 약 415ppm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도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만년에서 2만 년에 걸쳐 지구는 5에서 8도의 온난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1500에서 5000 기가톤의 탄소가 1000년 동안 해양 대기 시스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는 1000년 동안 매년 10억에서 5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것과 같습니다. 2022년에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CO2는 400억 톤에 달합니다. 육상 생태계와 바다가 매년 인간이 배출하는 CO2의 약 절반을 흡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탄소 흡수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CO2의 약 50%는 대기 중에 남아있고 나머지 절반은 해양과 육상 바이오매스에 흡수됩니다. 이 시기에 퇴적 탄산염에 갇힌 탄소의 동위원소 분석을 기반으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이 과잉 탄소를 제거하는데 약 4,0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배출 속도라면 지구가 탄소 과잉을 줄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미래에는 문제가 될 것이지만 지구의 미래 진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지구의 종말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우리 세계의 종말이 될 겁니다. 신생대부터 시작된 기후 냉각은 토양 박테리아의 대기 질소 흡수로 인해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향후 1억에서 2억 년 동안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만 년 전 빙하기 이후에 시작된 기후 온난화는 태양 자기 활동의 변동과 아한때 여름 동안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진 약간의 궤도 이동과 관련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사르가소해의 플랑크톤성 무척추 동물 유골에서 채취한 고기온을 측정한 결과 현재 국지적인 평균 기온 상승이 일반적인 기후 냉각의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1억 년 전에는 지구에 만년설이 없었고 평균 기온이 17도 정도였지만 지금은 15도까지 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약간의 기온 하락으로 인해 신생대 중반에 남극 대륙에 얼음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었고 제4기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대륙에 주기적으로 빙하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대기에서 질소가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지각에 묻히는 현상과 강소의 유기질소 함량에 관한 전문가 가설에 따르면 태양 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느린 냉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냉각은 결국 더 시원한 기후의 새로운 병영 상태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질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받는 이 새로운 기후는 지구상의 복잡한 생명체의 번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반구에서 새로운 빙하기가 발생하면 특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지구 대륙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얼음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바다의 깊이는 산 만년설, 빙하, 대륙 빙상 등 지구상의 얼어붙은 물의 총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지구에 얼어붙은 물의 양이 많을수록 바다의 수위는 낮아진다는 간단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이지만 고대 바다가 얼마나 깊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성으로 관측한 해수면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지만 지난 20년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수면의 게이지 측정 값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지역적 편차가 있지만 지난 세기 반 동안 수집되어 왔습니다. 해안 지질학자들은 해안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 위치 특징 매핑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양 퇴적물로 확인할 수 있는 높은 해안 트레스와 같은 고대 해안선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고지대는 과거 해수면이 상승했던 시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얕고 햇볕이 잘 드는 해저에서 자라는 화석 산호의 상대적 위치는 과거 사건의 역사를 확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질 구조가 산발적으로 상승하고 가라앉고 기울어지면서 이 기록은 변경될 것입니다. 해수면의 덜 분명한 지표는 해양 연체동물의 작은 껍질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로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산소 동위원소는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 덕분에 과거 육상 얼음 덮개의 양과 결과적으로 고대 바다의 수위 변화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얼음 양과 산소 동위원소 사이의 관계는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 산소의 99.8%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산소 동위원소는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를 가진 경산소 1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소 원자 500개 중 하나는 중산소 18개입니다. 즉, 바다의 물 분자 500개 중 1개는 정상보다 무겁다는 뜻이죠. 바다가 태양 광선에 의해 가열되면 산소 16의 가벼운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물이 산소 18보다 빠르게 증발하므로 저위도 구름 속의 물의 무게는 바다 자체보다 가볍습니다. 구름이 필연적으로 극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름을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는 바닷물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극지방의 빙하와 빙상에 강수가 내리면 가벼운 동위원소가 얼음 속에서 굳어지고 바닷물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구의 물이 5% 이상 얼음으로 변하는 극심한 지구 냉각기에는 바닷물이 특히 18중성 산소로 포화됩니다. 지구 온난화와 빙하가 후퇴하는 시기에는 바닷물의 산소 18 농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해안 퇴적물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주의 깊게 측정하면 지표 얼음 부피의 변화에 대한 회고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저지 해안을 덮고 있는 두꺼운 해양 퇴적층을 연구하는 러커스 대학교의 지질학자 팀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지난 10만 년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이 퇴적층은 유공충류라고 불리는 미세한 화석 생물의 껍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각은 작은 유공층은 생물이 자랄 때 바다와 동일한 비율로 산소 동위원소를 구성 성분에 저장합니다. 뉴저지 해안 퇴적물의 산소 동위원소를 층별로 측정하면 주어진 기간 동안 얼음의 양을 추정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정확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최근 지질학적 과거에서 얼음 덮개는 수천 년마다 해수면에 해당하는 큰 변동과 함께 수축과 팽창을 번갈아가며 나타났습니다.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지구 물의 5% 이상이 얼음으로 변해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100m 낮아졌습니다. 약 2만 년 전, 이러한 저수온기에 아시아와 북미 사이에 베링 해협을 가로지르는 육지 지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과 다른 포유류는 이 다리를 따라 신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해협은 존재하지 않았고 영국 제도와 프랑스 사이에 마른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온난화 기간 동안 빙하가 사실상 사라지고 산봉우리의 만년설이 얇아지면서 해수면이 약 100m 상승하여 전 세계 수십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연구자들은 지난 900만 년 동안 빙하가 전진하고 후퇴하는 주기를 100회 이상 계산했으며 이 중 적어도 12회 이상은 지난 100만 년 동안 발생했으며 해수면의 이러한 열광적인 변동 범위는 180m에 달합니다. 이러한 주기는 서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사건은 명백한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하며 약 1세기 전에 이를 발견한 세르비아 천문학자이자 지구 물리학자인 밀루틴 밀란코비치의 이름을 딴 소위 밀란코비치 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축의 기울기, 타원 궤도의 편심, 자전축의 약간의 진동 등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운동의 매개 변수에서 잘 알려진 변화가 2만에서 10만 년 간격으로 기후의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5만 년 동안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해수면이 계속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해수면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최고 만년설이 증가하고 빙하가 계속 자라며 해수면이 최소 60m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준은 지난 100만 년 동안 최소 8번 이상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대륙 연안의 가장자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 동부 해안은 얕은 대륙 경사면이 드러나면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확장될 겁니다. 보스턴에서 마이애미에 이르는 모든 주요 동부 해안항구는 건조한 내륙 고원이 될 겁니다. 알래스카는 새로운 얼음으로 덮인 지역을 통해 러시아와 연결될 것이며 영국 제도는 다시 한번 유럽 대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륙붕을 따라 펼쳐진 풍부한 어장은 이 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더라도 수천 년 후에 다시 상승할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100만 년 후에도 지구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대륙이 이동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45에서 60km 이상 이동하진 않을 것이죠. 태양은 24시간마다 떠오르며 계속 빛나고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주위를 공전할 겁니다. 하지만 몇몇 상황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질학적 과정이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의 취약한 지형이 눈에 띄게 변화할 겁니다. 가장 큰 하와이 섬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화라산은 이미 해저 3,000m 위로 솟아올랐으며 매년 성장하고 있죠. 100만 년 후에는 이미 로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섬이 파도 속에서 솟아오를 겁니다. 동시에 마우이, 오아후, 카우아이 등 북서쪽의 멸종한 화산섬들은 각각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줄어들 겁니다. 파도와 관련하여 암석의 미래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요인은 바다의 전진과 후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해저에서 용암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지에 따라 균열 화산 활동의 속도가 변하면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화산 활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해저의 암석이 식어 가라앉으면서 해수면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중생대 멸종 직전의 급격한 해수면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중해와 같은 넓은 내의 존재 유무와 대륙의 재결합과 분열은 연안 해저 지역에 크기에 큰 변화를 가져오죠. 수억 년 후에 세계를 상상하려면 과거에서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지구의 지각 변동은 앞으로도 지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날 대륙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미국, 유라시아, 아프리카, 호주,
남극 대륙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속도는 1년에 약 2에서 5cm, 즉 6천만 년 동안 약 1500km 정도입니다. 해저에 있는 현무암의 나이를 연구하면 각 대륙에 대한 이 운동의 벡터를 상당히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해양 능선 근처의 현무암은 수백만 년을 넘지 않는 아주 젊은 현무암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섭입대 대륙 가장자리 근처의 현무암 나이는 2억 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해저의 구성에 대한 이러한 모든 연령 데이터를 고려하면 시간에 따른 지구 지각의 테이프를 대감고 지난 2억 년 동안 육상 대륙의 지리적 이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억 년 전 대륙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지구를 가로지르는 대륙 이동의 궤적을 고려할 때 모든 대륙이 다음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억 년 후에는 지구 대륙의 대부분이 다시 한번 거대한 초대륙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초대륙의 정확한 구조는 과학적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륙의 현재 움직임을 고려하고 향후 1000만 년에서 2000만 년 동안의 궤적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서양은 수백 킬로미터 확장되는 반면 태평양은 거의 같은 거리만큼 축소될 겁니다. 호주는 남아시아 방향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극 대륙은 남극에서 남아시아 방향으로 약간 멀어질 겁니다. 아프리카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수천만 년 후 아프리카는 남유럽과 충돌하여 지중해를 막고 충돌 지점에 히말라야 크기의 산맥을 세울 겁니다. 따라서 2000만 년 후의 세계 지도는 조금은 낯이 익은 모습이 될 겁니다. 1억 년 후의 세계 지도를 모델링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대서양이 태평양의 크기를 넘어 지구에서 가장 큰 물 분지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등 공통된 지리적 특징을 확인합니다. 외전 이론에 따르면 대서양은 계속 열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결국 아시아, 호주, 남극 대륙과 충돌할 겁니다. 이 초대륙 조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북미는 태평양을 동쪽으로 닫고 일본과 충돌하고 남미는 남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 남극의 적도 부분과 합류할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놀랍게도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초대륙은 적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단일 대륙이 될 겁니다. 외전 모델은 주로 지각판 아래에 위치한 맨틀에 대형 대류세포가 현재 형태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향성 모델에서는 대서양의 과거 폐쇄와 개방 주기를 언급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날에는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의 초대륙 이론이 모두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결과가 무엇이든 2억 5천만 년 후에는 지구의 지형이 크게 변하겠지만 여전히 과거를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2억 년 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2도 아래로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해수면은 약 200m 정도 낮아질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저위도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발달하기 위한 조건이 완벽하게 유리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약 4억 년이 지나야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약 10도로 떨어지고 해수면이 현재 위치에서 500m 이상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심지어 중위도에 있는 모든 대륙이 빙하로 덮이고 적도위도의 산악지역도 얼어붙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이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2억 년에서 3억 년 정도 더 지나면 박테리아에 의한 대기 중 질소 제거로 인한 온도 감소와 태양 광도의 증가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도 주변에 대륙이 일시적으로 모이면 빙하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해수면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륙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산맥이 솟아오르고 기후와 식생이 변화하며 대기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치가 변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의 역사를 통해 반복될 것입니다. 감마선 폭발 또는 거대 초신성은 지구에서 6,50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5억에서 6억 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폭발로 보이는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으로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이 매우 강력한 초신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감마선 폭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관측하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마선 폭발은 다른 은하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우주적 규모로 지구에서 약 5억 년 후 지구에서 6,500광년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대량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초 동안 지구 방향으로 감마선이 폭발하면 지구의 오존층의 절반 이상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오존층의 파괴는 먹이사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생물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현재 대기에 상당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지구 표면과 해양 상층의 생명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감마선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질소도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스모그로 더 잘 알려진 이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이는 심하게 오염된 지역 상공에서 태양을 감싸게 됩니다. 이 스모그가 지구 전체를 덮으면 햇빛이 차단되어 지구 빙하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성력으로 인해 달은 지구에서 2만 킬로미터 이상 멀어졌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도 달의 원반은 더 이상 태양의 원반을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6억 년 후에 모든 일식이 환일식이 될 겁니다. 지구의 운명은 다른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수 없는 태양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형성된 지 5천만 년이 지난 후 우리 별은 주계열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광도는 거의 선형적인 방식으로 증가하여 1억 1천만 년마다 약 1%씩 상승했습니다. 6억 년 이내에 우리 태양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으며 밝기와 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 광도의 증가는 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더 많은 태양 복사열이 지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증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규산염 광물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광물의 풍화작용을 증가시킬 겁니다. 이는 탄산염과 규산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지구 화학적 과정인 탄산염, 규산염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표염의 풍화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탄산염의 형태로 토양에 갇히게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 물이 증발함에 따라 암석이 굳어져 판구주론이 둔화되고 결국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면 판구주론은 멈추게 됩니다. 지구 대기로 탄소를 재활용하는 화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억 년 동안 지구는 평균 표면 온도가 약 10도에 달하는 혹독한 추위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의 밝기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첫 징후는 6억 년 후에 나타나지만 태양 광도가 현재보다 10% 더 높은 11억 년 후인 평균 기온이 47도에 도달하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 시점부터 지구는 점차 수분을 잃기 시작하여 지표수의 대량 증발로 인해 대기가 변형되고 습한 온실이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성층권의 물의 양은 증가해야 합니다. 이 물 분자는 광해리 과정을 통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 결과 수소가 대기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 결과 약 11억 년 안에 바다가 사라질 겁니다. 성층권에서 상승한 이 수증기는 화학적 분해를 거쳐 산소와 수소로 분리됩니다. 이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온도가 높아지면 바다는 식물 생명체의 필수적인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켜 식물의 생명 주기에 불균형을 초래할 겁니다. 현재의 예측에 따르면 이 기간이 지나면 태양의 광도가 증가하여 생물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구는 앞으로 6억 년 동안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구는 귀중한 물을 점차 잃을 뿐만 아니라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가스도 잃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함께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위협합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고온으로 인해 바다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는 식물 생명의 필수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방해하여 물 손실과 대기 악화와 관련된 문제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보상 한계에 가까워질 것이며 이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사이의 균형이 광합성을 위해 지속될 수 없게 되는 임계점입니다. 약 6억 년 후에는 이산화탄소 수준이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C3 탄소 고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질 겁니다. C4 탄소 고정을 사용하는 일부 식물은 10ppm의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물의 99%는 C3 광합성을 사용합니다.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식물 바이오매스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배아식물의 생존이 어려워지는데 배아식물은 최소 10ppm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생명체의 진화로 인해 특정 생물은 더 효율적인 광합성 탄소 획득 메커니즘을 사용해 이러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가 이 값 이하로 떨어지면 복잡한 식물이 죽기 시작하여 산소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생물체의 지속적인 소비와 퇴적암의 유기탄소인 케로젠의 산화와 결합하여 대기 중 산소가 수백만 년 내에 0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기 위해 C3 광합성 과정을 사용하는 식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손실로 인해 6억 년 안에 C4 식물은 늦어도 8억 4천만 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대량 멸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식물은 먹이 사슬의 근간을 이루며 초식동물에게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식물의 감소는 초식동물의 식량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악영향을 미칩니다. 개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이 없다면 동물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포유류와 조류와 같은 대형 내열성 동물은 작은 내열성과 외열성 동물에 비해 산소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질 겁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상승하면 태반 포유류는 특히 취약해질 겁니다. 태반 포유류는 비태반 포유류보다 산소 요구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아 발갈도 과도한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형 초식 포유류는 식물의 가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식량 자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작은 포유류는
산소 요구량이 낮고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이 높아 열 발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태반 포유류는 유대류나 단양류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기온 상승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류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아 산소 필요량이 적기 때문에 대형 포유류보다 생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새는 더 시원한 피난처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의 동물보다 더 나은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피난처의 수는 감소할 겁니다. 또한 이러한 피난처는 지표면이 적은 높은 고도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들이 높은 고도로 이동함에 따라 개체군 규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와 같은 흡혈성 척추동물은 내열성이 뛰어나고 일반적으로 산소 요구량이 낮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내열성 동물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가용성이 감소하면 일부 양서류 종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해양에서 급격한 증발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해양 생물은 민물에 비해 바닷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민물 생물보다 생존 능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외기온의 경우 주변 온도가 대사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대사율이 증가하여 먹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종은 기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성결정이 달라지는 파충류는 기온 상승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은 모든 동물종이 사라지기 전에 지구상에 남는 마지막 동물이 될 수 있죠. 딱정벌레와 같은 일부 곤충은 최대 56도의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상생물은 수온의 조절 효과로 인해 처음에는 해양생물보다 더 취약할 겁니다. 그러나 육상식물의 손실은 바다로 공급되는 영양분의 감소로 이어지죠. 화산 분출구 근처에 사는 동물 개체군처럼 해양 생태계에서 고립된 공동체는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대기 중 산소의 반감비에 따라 동물의 생명은 식물이 사라진 후에도 최대 1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일부 남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은 100만 분의 1 수준의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너무 고갈되어 어떤 형태의 광합성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 생물이 사라진 후에도 특정 형태의 동물 생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지스 셰일의 화석 증거를 사용하였고 캄브리아기 폭발 당시의 기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태양의 온난화와 산소 수준 감소로 인해 지구 기온이 상승하여 동물이 궁극적으로 멸종한 미래의 기후를 예측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곤충, 도마뱀, 새, 작은 포유류와 해양생물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식물에서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동물들은 질식사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광합성이 지속되어 대기 중에 충분한 산소가 남아있더라도 지구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면 생물 다양성이 점진적으로 손실될 겁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동물들은 극지방이나 심지어 지하로 이동해야 할 겁니다. 이들은 주로 극지방의 밤에 활동하며 극지방의 낮에는 폭염으로 인해 동면에 들어갈 겁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건조한 사막이 되고 생명체는 주로 바다에 집중될 겁니다. 그러나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의 감소와 용존 산소의 감소로 인해 해양 생물도 육지와 비슷한 패턴으로 사라지겠죠. 이 과정은
담수종의 손실로 시작하여 무척추동물, 특히 흰개미와 같이 살아있는 식물에 의존하지 않는 생물이나 리프트티아 속 벌레와 같이 열수 온천 근처에서 발견되는 생물로 끝날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은 더 이상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산소를 다시 대기로 재활용하는 식물이 없다면 대기에서 유리산소와 오존층이 사라져 치명적인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다세포 생명체는 약 8억 년, 진핵 생물은 13억 년 안에 멸종하여 원핵 생물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매초 약 500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이 연금술의 주요 효과는 헬륨 핵 하나를 얻는데 수소핵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입자 밀도가 낮을수록 중력이 핵을 더 많이 압축하고 온도가 높아지며 핵 융합 주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태양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의 광도가 증가하는 이유죠. 효과적인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는 몇 차례의 빙하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구 표면에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지구는 멘틀수의 유입과 유출이 거의 평형을 이룬 덕분에 해양 질량에 큰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려면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와 방출되는 태양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 균형이 형성되어 지표면이 더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구에는 탄산염, 규산염 순환이라는 통합된 조절 메커니즘이 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순환은 100만 년 정도의 시간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직면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는 너무 느립니다. 점진적으로 현재의 수소 연소 평원기에도 태양의 온도는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45억 년 전, 초창기 태양의 광도는 오늘날의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약 24억 년 전, 산소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태양의 밝기는 이미 오늘날의 85%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10억 년 동안 태양은 수소를 헬륨으로 변화하여 핵 에너지를 계속 생산할 겁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별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는 일이죠. 태양이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함에 따라 평균 분자량이 증가하여 핵의 온도가 상승하고 양성자 사슬로 알려진 핵 융합의 반응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는 점차 별의 에너지 방출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태양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밝기가 점차 증가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지구의 기후는 계절, 인공 온실가스의 추가와 같은 대기 구성의 변화, 화산 분진과 밀란코비치 주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 태양 광도의 증가로 인해 지구 표면은 느리지만 꾸준한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억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피드백이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클수록 증발이 더 강해져 구름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태양빛이 우주로 다시 반사됩니다.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암석의 풍화 속도가 빨라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수준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피드백은 지구의 생명 유지 조건을 충분히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구 대기가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온실 효과가 증폭될 겁니다. 이 현상은 종종 긍정적인 피드백을 특징으로 하는 폭주하는 온실에 비유됩니다. 지구 표면이 따뜻해지면 대기 중 수분 증발이 증가합니다. 물은 강력한 온실가스로서 온실 효과를 강화하고 지구 표면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포의 생명체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 효과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바다가 완전히 증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표면이 따뜻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겁니다. 지구 표면 근처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더라도 액체 상태의 바다는 남지 않을 겁니다. 그 후 바다가 증발하여 대기가 끝없는 증기 웅덩이로 변하는 데는 수억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외선이 대기 중 가스와 상호작용하면 가스가 더 가열될 수 있는데, 이는 대기의 물이 극심한 자외선과 상호작용할 때 더 많은 열이 대기 중 물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더 빨리 가열되죠. 이러한 수분 증발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구 표면에서 물이 더 빠르게 손실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거주 가능 구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행성이 적절한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항성 주변의 궤도 영역을 말합니다. 현재 태양 거주 가능 영역의 안쪽 가장자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진짜 종말은 나중에 올 겁니다. 태양의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가능 영역의 안쪽 가장자리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거주 가능 영역의 안쪽 가장자리가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 10억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고위도나 깊은 지하에 있는 피난처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한때 번성했던 생물권의 일시적인 잔재일 뿐이며 지구에서 생명체가 시작될 때의 매력적인 대칭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도 지구는 금성의 운명을 따라 뜨겁고 황량한 세계가 될 겁니다. 우리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이 태양계 바깥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화성은 이제 이 영역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화성 토양 아래에 얼어붙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실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이는 오늘날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행성을 따뜻하게 하여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한 새로운 섬을 제공할 겁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달의 존재는 지구의 경사를 안정화시켜 급격한 기후변화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달이 지구 자전축의 전진 운동을 가속화하여 자전축의 전진과 지구 공전면의 전진 사이의 공진을 방지하기 때문이죠. 달에 의한 조석 가속도는 지구의 자전을 느리게 하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킵니다. 달 공전 궤도의 준주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감소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교란으로 인해 지구의 경사가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경사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 90도까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5억 년에서 45억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경사도는 아마도 극적인 기후변화로 이어져 지구의 거주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의 축 경사각이 54도를 초과하면 적도의 연간 일사량이 극지방보다 낮아집니다. 지구가 60도에서 90도의 경사를 유지하는 기간은 1000만 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 증발, 판구조론, 전체 탄소순환이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약 20억 년에서 30억 년 후 지구의 자기 발전기가 기능을 멈추고 자기권이 분해되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외부 대기에서 휘발성 원소의 손실이 가속화될 겁니다. 28억 년 후 지구의 표면 온도는 극지방을 포함하여 평균 147도에 불과합니다. 생명체는 지하 동굴과 같이 고립되고 분산된 미시적 환경에서 단세포 군집으로 축소되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멸종하게 됩니다. 태양은 매 초마다 지구 방향으로 태양풍을 방출하는데 이는 100만 톤에 달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이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인 벤 앨런 벨트에 의해 그 궤도를 멈춥니다. 7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있는 이 자기장은 지구의 철 니켈 핵에서 시작됩니다. 핵은 고체 부분인 씨앗과 2000km 두께의 액체층으로 구성됩니다. 액체 금속층을 끊임없이 교반하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현재 내부의 핵의 반경은 외부 핵을 희생시키면서 매년 평균 약 0.5mm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이나모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내부 코어에서 공급됩니다. 30억 년 이내에 내 핵은 외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흡수하여 철과 기타 무거운 원소로 주로 구성된 거의 완전히 고형화된 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액체의 외피는 주로 혼합이 덜한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될 겁니다. 지각판 역학은 지구의 핵에서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발생하죠. 이 열 전달은 대류에 의해 멘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때론 열 전도와 결합되기도 합니다. 열 기둥이 지각에 도달하면 열을 방출하고 새로운 열 기둥에 의해 밀려납니다. 이러한 상부 멘틀의 수평적 움직임이 지각판의 움직임을 이끄는 원동력이죠. 그러나 지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각되면서 액체 상태의 외핵은 점차 굳어집니다. 이러한 응고는 멘틀의 대류를 감소시켜 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한합니다. 결국 약 30억 년이 지나면 대류가 완전히 중단되어 지각판의 움직임이 종식됩니다. 판 구조론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면 지구 내부가 덜 효율적으로 냉각되어 내부 핵의 성장이 느려지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기 발전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구의 자기장은 지질학적으로 약 1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약화될 겁니다. 자기권이 사라지면 지구 대기권에서 우주로 수소를 비롯한 가벼운 원소들의 침식이 증가하여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약 40억 년 후에는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오늘날 금성보다 훨씬 더 극심한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뜨거워지고 표면 온도가 500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지구 표면이 녹을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적색 거성기에 접어들 때까지 대기의 대부분은 유지될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지구의 생물학적 신호는 사라지고 비생물학적 과정에 의한 신호로 대체될 겁니다. 그때부터 지구 생명의 역사의 모든 흔적은 완전히 지워질 겁니다. (45억 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 M31과 은하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밀코메다라는 새로운 은하가 형성됩니다. M31이라고도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나선형 은하로 은하수가 3천에서 4천억 개인데 비해 최대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와 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 중앙에 불룩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5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드로메다 은하는 항상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는 초당 120km의 속도로 은하수에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두 은하의 만남은 처음에는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별은 처음에는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지나쳐서 멀어질 겁니다. 얼마 후 이 명백한 안무는 새로운 화해로 이어지고 이번에는 두 은하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집니다. 두 은하의 궤도는 은하가 서로 침투하는 동안 중력의 무질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20억 년 후 성간가스가 거의 없는 거대한 은하계, 새로운 은하 밀코메다가 탄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은하는 두 개의 부모 은하와 달리 타원형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별들은 구형 주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은하수와 M31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 충돌은 태양계 내 행성의 궤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별의 중력이 성간 공간에서 행성을 분리시킬 수는 있지만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은하와 안드로메다 충돌이 특정 별계에 혼란을 일으킬 확률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가 이러한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태양과 행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은하는 별이 새로 폭발하지만 남아있는 가스가 빠르게 소모되면서 별 형성이 중단되고 새로운 별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은하는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50억 년 후 태양은 주 계열성에서 벗어나 핵의 수소를 모두 소진하고 적색 거성으로 변모하기 시작할 겁니다. 태양의 핵에서 수소핵이 융합하는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강력한 외부 압력을 가하는 활발한 입자의 열광적인 교관을 촉진합니다. 이 압력 덕분에 태양이 부풀어 오르고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었지만 50억 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에는 여전히 수소핵이 풍부하지만 핵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소핵 융합은 수소보다 더 무겁고 밀도가 높은 헬륨을 생성합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도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려면 1000만 도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헬륨 핵 융합에는 약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죠. 태양은 이 온도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의 수소를 헬륨이 대체함에 따라 핵 융합을 위한 연료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에너지 생산의 압력이 감소하고 중력이 우세해져 태양은 폭발할 겁니다. 거대한 질량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태양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할 겁니다. 이러한 압력과 극한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헬륨 핵 융합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수소는 헬륨 핵 주변의 얇은 층에서 두 번째 단계의 핵 융합을 일으킵니다. 수소 융합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추진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태양은 현재 크기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직경 1억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르죠. 맥동하는 붉은 거인으로 변신한 태양은 지금보다 수천 배 더 밝아질 겁니다. 적색 거성이 되기 위해 주 계열성으로 떠납니다. 당연히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질량이 줄어든 태양은 중력을 덜 끌기 때문에 행성들이 더 먼 궤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행성들이 점점 커지는 태양의 지름에 맞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수성은 경쟁에서 패배하고 태양에 삼켜져 잠시 증발합니다. 더 멀리 궤도를 돌고 있는 화성은 무사히 탈출합니다. 금성은 운이 좋았습니다. 태양이 새로운 궤도에 도달하기 직전에 부풀어 오는 것을 멈추고 동시에 지구도 살아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과 동시에 자전합니다.
평균 기온은 이제 수천 도에 이릅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뜻하고 밝은 노란색 원반 대신 거대한 붉은 원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머지않아 화성도 지구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겁니다. 대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행성의 잠재적 생명체는 10억 년을 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목성과 토성의 궤도라는 두 개의 새로운 궤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구름에 물이 있는 목성이나 가스로만 이루어진 토성 모두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두 행성의 위성이 온도가 상승하면 원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나 타이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표면에서 단순한 유기체가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대부분은 점차 우주로 사라질 겁니다. 지구 표면은 금속과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대륙과 내화성 물질로 이루어진 빙산에 있는 용암의 바다로 변할 겁니다. 표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2000도를 넘어설 겁니다. 그런 다음 12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서 가장 급격한 팽창을 하는 마지막 단계인 74억 년이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 태양은 최대 반경이 약 1.2 천문단위까지 충분히 확장될 수 있죠. 태양은 현재 질량의 3분의 1 이상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강렬한 태양풍의 형태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량 손실로 인해 각 행성의 궤도가 상당히 확장될 겁니다. 이 현상만 고려하면 금성과 지구는 아마도 소각을 피할 수는 있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두 행성은 태양이 확장된 외피의 미약한 가스와의 조석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전히 흡수될 겁니다. 따라서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측은 다소 우울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외기권과의 중력 상호작용은 지구의 궤도를 수축시킬 겁니다. 태양 염세권의 항력 효과는 지구의 궤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겁니다. 이러한 효과는 태양의 질량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여 결국 약 75억 9천만 년 후에 태양이 지구를 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의 대기 항력은 또한 달의 궤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달의 궤도가 18,470km 거리에 가까워지면 지구의 로슈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지구가 가하는 조석력이 달을 분해하여 달이 고리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궤도 고리의 대부분은 붕괴하기 시작하고 잔여 파편이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태양이 지구를 직접 집어삼키지 않더라도 지구에는 달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한 지구의 붕괴 궤도는 지구의 멘트를 제거하여 지구의 핵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의 핵도 200년 후에는 파괴될 겁니다. 이 우울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태양의 붉은 거인은 단순히 지구를 파괴하고 뜨거운 태양 대기 속으로 증발하여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붉은 거인 태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소핵이 핵 주변에서 계속 융합하면서 더 많은 헬륨이 중심부로 유입되고 온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핵 주변 껍질에서 수소 융합이 가속화되고 중심부에 헬륨 홍수가 심화되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단계는 핵이 마침내 탄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인 헬륨 핵 융합에 필요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5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수소에서 헬륨 핵 융합으로의 전환은 장엄한 폭발로 표시되며 그동안 태양은 더 일정한 하위 거대 구조로 수축합니다. 이 새로운 균형은 단명했습니다. 1억 년 후 헬륨이 수소를 대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와 산소핵이 헬륨을 핵 밖으로 몰아내고 주변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산소와 탄소가 연소하려면 최소 6억 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노심이 핵 반응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노심의 질량이 탄소와 수소핵을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로 융합하는 데 필요한 온도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이죠. 헬륨 껍질은 계속 연소하고 핵은 파울리의 배제 원리가 폭발을 멈출 때까지 계속 수축합니다. 이 양자 메커니즘은 반발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전자가 더 이상 압축되기를 거부하여 태양의 수축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외층은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어서 우주 전체로 흩어집니다. 이제 백색 외성이라는 엄청나게 조밀한 탄소와 산소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이 백색 외성은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빛을 발할 겁니다. 온도가 더 이상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핵 융합 반응은 중단될 겁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는 우주로 부드럽게 방출되어 어둡고 차가운 지구를 남길 겁니다. 90억 년 후 태양은 현재 질량의 54%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백색 외성이 될 겁니다. 태양은 이제 죽어 핵이 드러나고 행성, 해성, 소행성 등 궤도를 도는 천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전 단계의 질량 손실로 인해 약화될 겁니다. 나머지 행성의 모든 궤도는 확장될 겁니다. 지구가 여전히 주변에 있다면 지구의 공전 궤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전 궤도보다 2배 더 멀어질 겁니다. 모든 행성은 어둡고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행성들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중력이 약해져서 속도가 느려진 채로 항성 주위를 계속 공전할 겁니다. 40억 년이 지난 후 백색 외성은 2000도의 온도로 냉각되었습니다. 광도는 현재의 30억 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태양의 열은 더 이상 측정할 수 없죠. 이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사선이 약해져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묻혀버렸습니다. 태양은 백색 외성에서 흑 외성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진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예측에 근거한 겁니다. 우린 지구의 먼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구의 생명체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잠재적 미래를 인식해야 하는 인류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심화시키고 환경 보존 전략을 개발하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류의 규모로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양계의 자연적 진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러한 현상과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회의 궁극적인 꿈이며 인류 멸종이라는 임박한 위협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